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묶여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핵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틀 전에 계엄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똑같은 겁니다. 국제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방위비 협상 문제, 그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이 두 가지예요. 방위비 협상은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진행이 됐어가지고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내고 있는 방위비보다 좀 많은 금액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맺어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 거의 13조거든요. 13조 정도의 방위비를 내라라는 건데 우리 국방 예산이 60조를 좀 넘어요. 55조에서 65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 13조면 5분의 1입니다. 그걸 어떻게 냅니까? 못 내요. 방위비 협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근데 물론 미국이 13조를 다 받아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즈니스 스타일상 약간 남미 스타일이거든요. 비즈니스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크게 지르고 조금씩 내가 이만큼 질렀지만 양보하는 척하면서 결국 본인이 원래 숨겨왔던 액수를 꺼내는 사람인데, 더 13조라고 질렀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한 7조에서 8조 정도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돈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방위비 협상이 잘 풀리지 않게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도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 피크 헤그세스, 그분도 사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부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우선주의를 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그 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동맹의 가치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을 짜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변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트럼프 1기와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명확하게 트럼프 1기 때 외교 안보 라인을 장악했던 사람들, 볼튼이라든가 폼페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기조와 발을 맞춰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궤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 공화당,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이 기존부터 가지고 오는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시야와 한반도에서의 문제 해결 의지, 그리고 특히나 한국과의 동맹관계, 이런 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전략, 이런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버넌스와 궤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주류 시각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럼 어디랑 거리가 가깝냐?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1기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볼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볼튼의 목소리가 트럼프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판단 내리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잘못 당기려고 하려고 할 때 볼튼 그 보좌관이 매우 강하게 막았고,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2기 행정부 때는 대부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백악관 인선을 꾸릴 때 아버지보다 목소리가 높고 아버지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자리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숨소리까지 같아야지만 뽑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은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마라맛의 트럼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취임이 북한과 김정은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혹은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김정은은 좋아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브로맨스와 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림이라든가, 또 서로 여러 번, 3번 이상 만났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했을 때는 북미 관계 파탄이었어요. 하노이 회담이 결국은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미국과 그 북한은 그때 이후로 지금 다시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사이가 가깝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비즈니스 스타일로 사람을 휘어감고 막 내 사람이다 막 이러면 챙겨줘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주지 못하면 우호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북한도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긴장할 거예요, 북한은. 과거보다. 트럼프 2기는 과연 어떤 걸 들고 북한을 압박할까? 협상장에 분명 나오라고 압박을 할 거예요. 북한이 만약 그걸 거부하면 북한은 협상을 거부하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는 나라. 이거는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협상을 제안하면 어떻게든 나와야 됩니다. 그 나왔을 때 북한이 과연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상회담은 쉽게 열리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어도 김정은이 그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트럼프한테 한 번 잘못 코가 꿰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김정은은 트럼프 일기 때 계속 끌려다녔거든요. 싱가포르 가서 사진 찍히고 좋았죠. 내가 마치 국제사회의 중심이 된 것 마냥 좋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조롱이었거든요. 북한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북한의 외교적인 실패, 그 외교적인 실패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력의 부담, 김정은 통치력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 내가 트럼프와 마주 앉아서 확실하게 얻어낼 것이 있고 트럼프가 나한테 그걸 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마주 앉겠지만 그게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핵 능력을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하고 즉 동결시키는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사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걸로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 다른 건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고도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동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동결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핵 능력을 저하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고도될 대로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핵 능력을 없애버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매우 양질의 핵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결국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을 쪼아야 되는 것이고 이 쫓는다는 표현이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뭐 주한미군 철수를 대가로 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통큰 협상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빠질 거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김정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이미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렸잖아요. 즉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일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트럼프와 어떻게든 협상을 유리하는 걸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해 자체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체 핵무장은 조심스러운 논의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자체 핵무장 찬성론자입니다. 이미 개발해 놓은 핵무기를 비핵화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왜 개발했습니까? 협상용으로 개발을 했나요? 아닙니다.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한테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건 독재 정권을 내려놓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가 사라지는 조건 하에서의 핵 비핵화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핵무기 불용 상태로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비핵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나도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핵무기를 쓰려고 고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나도 똑같은 핵무기를 얻어맞고 둘 다 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실질적인 비핵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려스럽게도 특히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동시에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안보 공백에 대해서 한국이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지금 미국 내에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철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의 그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은 이미 충분히 북한을 압도할 만큼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 장병들 특히나 군 지휘관들도 매우 수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놓기 전에는 미국과 디커플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구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자체 핵무장이든 미국의 핵무기를 완전히 끌어와서 전술핵 무기를 우리가 완전히 가져와서 다시 한반도에 조준시키는 것이든 이런 안보적인 상황에서 영구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용인을 할 수 있을까요? 핵 도미노 현상은 이건 미리 예측하는 말입니다. 아마 3년 뒤에 이 영상은 성취가 되기를 바라면서 핵 도미노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미국이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미국이 국제 안보에 미쳤던 본인들의 영향력을 철회하는 순간 미국 때문에 균형이 유지되던 수많은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확산되지 않은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 해당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양육강식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미국의 안보를 보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즉 다양한 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그 분쟁이 더 확산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억제의 역할을 해주던 것들이 이제 다 철회가 되고 그것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그 종전안을 만약 그대로 통과가 돼서 그대로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다음 스텝은 뭐다?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명분은 미국이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명분을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핵 도미노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거다. NPT 체제 붕괴되는 건 멀지 않을 거다.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묶여서 지금 많은 나라들 핵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틀 전에 계엄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똑같은 겁니다. 국제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동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취임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이고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또 대미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사령탑이 사라졌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완전히 탄핵이라는 블랙홀로 들어가면서, 계엄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외교 라인만이라도 좀 본인들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의 그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서의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 안에 우리나라가 없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근데 지금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의 그 탄핵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외교안보 사령탑이 다 날아간 상황에서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실리적인 외교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당위성 외교, 그리고 동맹 외교, 이것도 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리적인 사람이고 실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실익을 잘 따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비즈니스맨한테는 비즈니스맨의 스타일로 다가가야지, 비즈니스맨한테 외교관의 모습을 쓰고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관들도, 특히나 외교안보를 지휘하는 지휘계통들도 비즈니스맨의 그 마인드를 장착하고 트럼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내 언론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추천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많은 도서가 써져 나오고 있거든요. 책 한 컷만이라도 읽어보시라.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중점적인 어떤 그 목표가 무엇이고, 본인이 어떤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사는 가치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적인 가치도 있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도 있고, 뭐 기독교 복음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판단하면 우리는 매우 결정적인 판단 오류를 내릴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트럼프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스타일에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가 외교에서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